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긴 미국 명문대 강의실 안, 어떤 중국 학생이 쉬지 않고 한국에 대해 무시를 하고 있는데요. 30분째 그 얘기를 듣던 미국 미녀가 한마디 일침을 가하자 중국 학생은 얼굴을 붉힌 채 강의실을 뛰쳐나가고 맙니다. 과연 중국 학생은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토록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케이틀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아시아학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시거든요. 할아버지께서는 베트남전 때의 사건들을 동화 들려주듯이 항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 군인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꾸준히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한국 외에도 좀 더 넓게 공부하고 싶어 아시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니 굉장히 많은 과목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관심 있는 과목은 아시아의 문화와 경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한국, 일본, 중국 등 한쪽 나라의 장단점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이죠. 각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배울 수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강의는 아시아에 관한 수업이다 보니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유학생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했습니다. 저는 나라와 인종에 대해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말자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사는데 정말이지 중국인들만큼은 그게 쉽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시작할 때마다 제일 시끄러웠거든요. 중국인들은 이상하리만큼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수업 중에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최근 전기차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해 주셨죠. 배터리 효율과 주행거리, 충전 속도 등 여러 면에서 한국 전기차는 세계 정상급 수준을 자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의 전기차 기술력은 결국 중국에서 베껴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전기차를 개발해왔고 생산량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을 압도한다고 말이에요. 그 학생의 말만 들으면 한국 기업들은 마치 중국 기술을 베껴다가 조립만 하는 하청업체처럼 보였어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대단한 전기차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결국 중국 덕분이라는 그 사실이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차분히 객관적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인 학생의 주장을 일축하셨죠. 교수님께서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특히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실제로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은 테슬라, 폭스바겐, 포드, 르노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배터리들은 높은 에너지 밀도와 빠른 충전 속도, 긴 수명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 배터리의 우수성에 감탄하는 분위기였어요. 중국인 학생은 뭐라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자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나 봐요. 그 뒤로도 한국이 전기차 부품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느니 한국의 전기차는 중국을 흉내낸 짝퉁에 불과하다느니 하는 말을 늘어놓았지만 설득력은 없어 보였어요.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계속 한국은 중국보다 한참 아래이며 전기차는 중국이 우수하다고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그가 하는 말은 이와 같았어요.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이고 BYD도 자체 배터리 기술로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중국이 배터리 강국이며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특히 한국 업체들이 중국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수님 주장에 반박했죠. 순간 강의실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싸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실 관계가 미묘한 한중 양국 학생들 사이에서 이 중국인 학생의 도발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기 때문이죠. 교수님께서는 피식 웃으시더니 중국인 학생에게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특허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셨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모터, 충전 시스템 등 핵심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수많은 국제 특허를 취득한 상태였죠.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전체 특허 출원의 26%를 차지하였더라고요. 자료를 확인해보니
한국은 2,800건이고 중국은 약 2,000건으로 보아 거의 1,000건이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의 특허는 한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한참 아래였고 그마저도 일부는 한국이나 일본 업체의 특허를 침해한 소지마저 있었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전기차 기술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에서 역수입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셨죠. 중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일본의 배터리 특허를 분석하거나 르노, 삼성, BMW 등 외국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세우며 선진 기술을 습득해 온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체 기술력으로 성장했다기보다는 선진국 기술에 많이 의존했고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도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셨죠. 그 중국인은 교수님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교수님이 애써 못 본 척하며 강의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그 중국인은 비아냥거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전기차 얘기에서 중국이 가장 우수하다는 걸 인정받지 못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갑자기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쯤은 지도상에서 없앨 수 있는데 어딜 감히 한국 따위가 하늘 같은 대국을 이기려 드냐면서 군사력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했죠. 이전 수업에서는 중국인들이 계속 한국을 무시해도 주제를 바꾸시지 않고 넘어가셨는데 오늘만큼은 교수님께서도 참을 수 없으셨나 봐요. 중국 학생이 한 얘기를 들은 교수님이 수업을 잠시 멈추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 잘했네요. 그러면 전기차 얘기는 이쯤 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강의에는 상대적으로 남학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두 군사력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흥미를 가진 듯해 보였어요. 저는 그 중에서 한국의 군사력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 영향이 컸던 거죠. 교수님께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자주 국방의 의지를 불태우며 군사력 증강에 힘썼고 이제는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아까 그 중국인 학생이 또 손을 들더니 한국의 군사력은 중국에 비할 바가 못 된다며 도발적인 발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군 병력 규모만 봐도 중국군은 200만 명이 넘는 반면 한국군은 6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중국은 항공모함, 스텔스기, 최신의 전차 등 첨단 무기도 속속 개발하고 있다면서 군사 장비면에서도 한국을 압도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발끝도 못 미치고 있고 중국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국을 짓밟을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비웃더라고요. 강의실 분위기를 살피던 제 눈에 한국인 학생들의 대응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중국인 학생이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거든요.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대신 그들은 미소를 머금은 채 조용히 중국 학생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어른이 받아주듯 말이에요. 한국인들에겐 중국의 도전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듯 보였죠. 한 한국인 학생은 옆에 있던 제게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뭐라고 해봤자 저 사람 생각은 안 바뀔걸? 이라고 말하며 너스레를 떨기까지 했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폄하하는 듯한 여유로운 태도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죠. 그때 교수님께서는 중국 학생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교수님은 현대전에서 병력 규모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하셨죠. 오늘날의 전쟁은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병력과 첨단 무기 체계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실제로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군은 질적인 면에서 중국군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군이 첨단 무기와 장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예화된 교육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셨죠. 또한 글로벌 파이어파워 즉 GFP에서 발표한 2024년 군사력 순위를 확인해보면 한국은 5위를 차지했고 중국은 3위에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GFP는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 보유량뿐 아니라 국방비, 자원, 지리적 요인, 군의 유연성 등 50여 가지 요소를 종합평가해 순위를 매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2013년부터 세계 9위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양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셨죠. 이런 부분으로 짚어보면 한국의 군사력의 질적 수준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교수님은 분석하셨습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한국의 4배에 달하고 최신 무기 도입을 통해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셨어요.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스텔스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에 대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중국인은 자기가 이겼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을 번쩍 들어 맘만 먹으면 한국같이 작은 나라를 없애는 건 5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중국 학생이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은 발끝도 못 따라잡을 거라고 악담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듣던 할아버지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중국 학생이 한국 군인을 계속 무시하는 발언은 저에게는 한국군과 함께 참전한 저희 할아버지를 욕되게 보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손을 들고 한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국의 역사는 자랑스러워 마땅하지만 타국을 함부로 폄훼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장 최근에 치룬 베트남 전쟁만 보더라도 그들의 놀라운 적응력과 전투력을 알 수 있죠. 베트남의 환경은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정글, 길 찾기조차 버거운 복잡한 지형, 차르르는 듯한 습기와 찌는 듯한 폭염까지 도저히 사람이 버티기 힘든 조건이었어요. 처음 도착한 한국군은 이런 극한의 상황에 당황하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익숙한 한반도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장병들은 죽기 살기로 베트남의 자연과 맞섰어요. 닥치는 대로 정글을 헤치고 급류를 건너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죠. 나날이 전투 경험이 쌓이고 정글전의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그들은 차츰 베트남전의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맹독충과 말라리아, 열병을 이겨내며 점점 강해졌죠. 급기야 한국군은 숨어있는 베트콩 게릴라를 찾아내 섬멸하는 대작전도 펼쳤습니다. 연합군 사령부에서도 한국 부대의 전과를 치하하며 최정예 부대로 평가했죠. 결국 한국군은 베트남전 최고의 전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접전 지역에 투입되어 전장을 누볐어요. 베트콩이 텃밭인 정글에서 베트콩과 사투를 벌이며 말도 안 되는 공을 세운 거죠.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 한국군 특수부대의 활약은 미군들 사이에서도 전설로 남았습니다. 이런 전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한국군들을 어찌 5시간이면 나라를 없앤다고 할 수 있는지 제 상식선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말을 듣던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덧붙였습니다. 케이틀린 양의 말이 맞아요. 한국군의 활약은 베트남 전쟁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죠. 한국 군인들은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저력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하고 진화하는 모습이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죠. 가혹한 자연과 싸워 이기고 베트콩과 맞서 승리하는 불굴의 정신은 연합군에게 없어선 안 될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전우회로 똘똘 뭉쳤던 한국군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어서 교수님께서는 과거의 한국군뿐만 아니라 현재의 한국군이 얼마나 뛰어난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 역시 자체 기술로 월등한 성능의 무기 체계를 중국에 뒤지지 않도록 개발해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K2 흑표 전차인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성과 화력, 생존성을 자랑하는 차세대 전차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또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와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로 곧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세계 최초로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압도적인 해상 우위를 보장할 거라고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는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이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다는 뉴스를 짚어주셨어요. 흥미롭게도 한국은 이를 뛰어넘는 첨단 대공 레이저, 무기 블로길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셨죠. 블로길은 곧 실전 배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실전에 투입되는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이 될 거라고 하셨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블로길은 발사당 7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사일 대신 발사당 2,000원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제적인 레이저를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시험평가에서는 무인기 30대를 100% 명중률로 격추하며 전투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하셨답니다. 교수님께서는 블로길의 장점이 단순히 비용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빛의 속도로 표적을 연속 타격해 정확하게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사일로는 요격하기 난해한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궤적만 포착된다면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죠. 더불어 전력 공급만 이뤄진다면 어디에서든 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획기적인 무기 체계로 평가된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교수님은 이런 첨단 무기들이 모두 한국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한 무기라는 거죠. 게다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마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요. 이런 무기 체계야말로 한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교수님은 최근 한국산 무기의 세계적 인기를 방증하는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폴란드가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병공격기 등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결정한 일이었어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나토 국가가 동유럽 방어용으로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폴란드군 관계자는 한국 무기가 서방 제품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이 훨씬 저렴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209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셨습니다. 잠수함은 물밑에서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 해군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해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건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교수님은 평가하셨죠. 교수님은 이런 사례들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하셨어요.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74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무려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전차포와 곡사포 등 정밀 화포 분야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확립했고 잠수함과 구축함, 호위함 등 군함 건조 능력도 일취월장하고 있다면서요. K계열 전차와 장갑차, KTLT-50 계열 훈련기 등도 한국 방산의 효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셨죠. 병력 규모나 무기 체계의 수만으로 군사력을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지휘관의 능력, 병사들의 사기와 훈련 수준, 국민들의 애국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무형의 힘까지 따져본다면 결코 한국의 군사력을 얕볼 순 없다는 말씀이었죠. 특히 한국군은 실전을 겪은 정예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275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도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막강한 저력이라고 하셨죠. 예비군 안보를 통해 사실상 한국군은 물샐 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교수님은 보시더라고요. 그걸 듣던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중국은 최근 랴오닝, 산둥 등 항공모함을 잇따라 건조하며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경항공모함 도입 계획조차 없는 걸로 봐서 수준 차이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또한 중국은 진급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해군 앞에선 한국은 바다 위에 거북이 같은 존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계속 지켜보던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중국 해군력이 양적으로는 우세할지 모르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214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엔 3,000톤급 중형잠수함 도산한 창호함까지 진수했기 때문에 AIP 추진 방식을 적용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중국 잠수함은 원자력 잠수함이 대부분이라 느리고 소음도 커서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세히 증명해내며 작전 능력 면에서 한국 잠수함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의실을 빵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한국 영해에 수시로 침범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나요? 이어도 부근에서 불법 조업하다 단속되면 오히려 우리 해경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걸 보면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게 어딜 봐서 선진국 모습으로 보겠습니까? 그렇게 자국에 자신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예의를 먼저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을 들은 학생들 중 누군가는 빵 터져서 웃기도 하고 누군가는 속 시원했는지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며 그 중국인 학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이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책상을 쾅 치면서 뭐라고 큰 소리로 항변하려던 찰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는지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는 허둥지둥 강의실을 빠져나갔죠.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는 걸음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쪽팔림을 넘어 수치심의 경지까지 경험한 걸까요? 뒷모습에선 뒤끝까지 화끈 달아오른 게 훤히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 후로 그 학생은 다시는 그 강의실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한 학기 내내 그 많던 자신감은 어디로 숨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중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면서 먼저 다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마치 자기네 망신을 만회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하긴 그 학생의 모습은 중국의 오만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으니까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서슴지 않는 걸 보면서 중국이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이 일이 있는 후부터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꼭 한국에 놀러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를 가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할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갑자기 수업 도중 한 동양인 여성이 욕설을 뱉기 시작하자 그 말을 들은 교수님과 학생들의 표정이 얼어붙고 맙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개의치 않고 모자를 눌러쓴 채 엎드려 버리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람팡이에요. 중국계 미국인으로 지금은 미국의 한 명문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중국에서 사셨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오셨죠. 처음에는 정말 힘드셨대요. 아무것도 없이 낯선 나라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점차 입지를 다져가셨대요.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끝까지 버텨내신 아버지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우리 아버지의 중국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답니다. 늘 손님들로 북적였죠. 식사 시간만 되면 웨이팅 줄이 어마어마했다니까요. 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어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갑자기 팍 줄어든 거예요. 만석이던 식당에 빈자리가 하나둘 늘어나더니 점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안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얼마 전 근처에 새로운 한 식당이 문을 열었더라고요. 한류 열풍 덕분에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았어요. 웬만한 중국 음식점은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그 한 식당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죠. 아무래도 특별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들 앞에서 우리 중국집은 밀릴 수밖에 없었나 봐요. 매출은 떨어지고 적자는 늘어만 갔어요. 그때부터 항상 흑자였던 아버지의 가게가 처음으로 위기를 맞게 됐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저로서는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가게를 위협하는 그 한 식당이 너무 밉고 원망스러웠달까요? 아버지 가게가 위기를 맞게 된 이후로 전 한국과 한식당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생겼어요. 한식당 때문에 우리 집 장사가 안 된다는 생각에 괜히 한국 음식이 미워지고 한국 문화 전체가 너무 싫어졌달까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게 그 한식당밖에 없을 정도로 제 머릿속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한식당과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쌓이면서 점차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싫어지고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짜증나고 밉고 열받는 감정들 때문에 한국이 관련된 것을 보면 다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때쯤 전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교양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수업 시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강의실에 가면 친구들이 늘 한국 연예인 얘기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수업 시작 전만 되면 K-팝, K-드라마, K-무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짜증이 밀려왔어요. K-팝 좋아하는 애들 무리에는 꼭 한국에서 온 은영이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무리의 중심에서 주목받는 걸 보면 괜히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부터 은영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성적으로 은영이를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은영이는 항상 전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었거든요.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데다 인기까지 많으니 당연히 눈에 띄는 존재였죠. 반면 전 아무리 노력해도 은영이를 이기기는커녕 항상 중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은영이와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자존심이 상했달까요? 그래서 은영이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더욱 관심을 가질 리가 없었죠. 저도 모르게 한국 문화를 접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짜증이 밀려오고 기분이 언짢아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제 귀에 들린 말이 있었어요. 은영이가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한국 음식점에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은영이 아버지가 새로 연 식당이 있다면서 거기서 파는 한국 음식을 맛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괜히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괜한 느낌이라고 생각했죠. 그 다음 수업 시간, 친구들이 웃으면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제 은영이네 아버지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특히 짜장면이랑 비빔밥이 최고였어. 문득 은영이네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이름을 들었는데 익숙한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들어본 거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한식당이 바로 아버지 가게 매출을 급감시킨 한식당이었던 거예요. 은영이가 친구들을 초대한 그 식당 때문에 우리 집 장사가 망해가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은영이가 더 밉고 얄미웠어요. 공부해서 늘 제 위를 넘보는 것도 모자라 이젠 우리 아버지의 가게까지 위협하고 있으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사실 아무리 경쟁 관계라도 그 정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을 품긴 일은 일인데 전 은영이라는 애 자체가 너무 가증스러웠달까요? 게다가 제 분노를 더 키운 일도 있었죠. 은영이네 가게에서 짜장면을 판매한다는 건데 말이 안 된다 싶더라고요. 짜장이라는 재료가 중국 춘장을 응용한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국 음식인 마냥 판매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중국에 많은 영향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서 건너온 음식을 마음대로 자기네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문화도용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실이 너무 불만스럽고 분했죠. 저는 같은 강의를 듣는 중국인 동기들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쳤어요. 이야기를 듣더니 다들 황당해하면서 얼굴을 찡그리더라고요. 격분한 목소리로 은영이를 꼭 혼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우리 문화를 타문화인 것처럼 둔갑시키려는 행위에 강하게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하루는 동아시아 역사 수업에서 각국의 음식에 대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강의실은 조용했죠. 그런데 교수님이 갑자기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동아시아 3개국 중 음식을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이 있냐는 거였죠.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이 반짝이는 눈빛으로 자신 있게 손을 들더니 운을 떼기 시작했죠. 교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최근에 은영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을 다녀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식당 이름을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 남학생은 신이 난 목소리로 은영이네 가게에서 짜장면을 먹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음식을 맛보면서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불고기나 비빔밥 같은 한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짜장면도 엄연한 한국 음식이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나요? 전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거든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번쩍 들었어요. 짜장면의 주재료인 춘장은 분명 중국에서 건너온 거라고 따지고 들었죠. 어떻게 그걸 가지고 한국 음식이라 포장할 수 있냐면서 말이에요. 제 일갈의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수업 시간 내내 조용하던 중국인 학생들이 하나둘 눈치를 주고받으며 동의를 표하기 시작했죠.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강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교수님까지 나서서 질서를 되찾으려 애쓰셨어요.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뚝 끊기더니 교수님의 또렷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메웠어요. 짜장면에 대해 더 설명해 주시겠다며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죠.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 짜장면을 직접 드셔보셨다고 하셨어요. 매력에 푹 빠지셔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짜장면의 유래까지 샅샅이 찾아보셨대요. 설명을 시작하시던 교수님은 저를 힐끗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주장한 것처럼 짜장면의 기원은 중국이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중국 춘장 소스에서 따온 짜장이 주재료니까요.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았달까요? 그런데 교수님은 중국과 한국의 짜장면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이셨어요. 짜장면이 중국에서 건너오긴 했지만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크게 변형됐다는 거였죠. 그 과정을 거치며 전혀 새로운 음식으로 재탄생했기에 이젠 엄연히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하셨어요. 교수님의 가르침을 곱씹어 보니 마음 한구석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 음식인데 그걸 한국 음식이라 하는 게 쉽사리 이해가 안 갔달까요? 교수님의 설명에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한국이 처음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며 크게 반박했어요.
대체 중국의 것을 물려받은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의 문화가 있다고 우길 수 있냐고 따졌죠. 듣고 있던 교수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제가 역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일갈하셨어요.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중국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화와 전통을 발전시켜온 독립적인 국가라고 강조하셨죠.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저 중국의 영향 아래 있던 속국에 불과한데 교수님 말씀은 영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못 말리겠다는 듯이 또 도전장을 내밀었죠. 한국이 중국에 엄청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국이 독립국이라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중국 수출 비중만 해도 25%에 달하고 군사력 역시 열세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오히려 제 주장에 깊이 공감하시는 듯했어요. 25%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시더니 갑자기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셨어요. 수출의 나머지 75%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중국이 무역 제재를 가한다 해도 한국은 다른 나라와의 교역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에 비해 중국은 공격적인 외교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심지어 미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 고립무원의 처지라고 지적하셨어요. 반면에 한국은 주변에 우방국으로 둘러싸여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과 배신감 같은 게 밀려왔어요. 게다가 주변에 우방국으로 둘러싸여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게 은영이와 오버랩되고 공격적인 외교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미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저를 빗대는 것 같았죠.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대체 교수님은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너무 분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릴 수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이어서 교수님은 군사력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중국이 군사강국 3위의 국방비가 한국의 5배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 교수님께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죠. 드디어 한국에 대한 헛소리는 접으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어가시던 교수님이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군사력 순위가 5위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교수님을 바라봤죠. 중국에 비해 한참 뒤처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견줄 만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한국군의 강점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작년 한국 방산업체의 무기 수출 계약 규모가 무려 147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죠. 그 덕분에 나토 최대 군대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게다가 그 계약 규모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인정하긴 싫었지만 한국 무기의 성능과 기술력이 얼마나 우수한지 짐작이 가긴 했죠. 저는 갈수록 지쳐갔지만 교수님은 개의치 않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군수산업이 매우 발달했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기 생산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하더라고요. 양질의 무기를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어서 납기 단축에도 큰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무기에는 첨단 반도체가 필수 부품인데 그것까지 한국 내에서 자체 조달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수산업에서 반도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면 정말 큰 경쟁력이 아닐 수 없다는 설명이었죠. 특히 한국은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했어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나 봐요. 덕분에 이제 한국은 최신의 전투기인 KF-21과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현대식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됐대요. 게다가 이런 첨단 무기들은 실전 배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군사 강국 미국에서도 한국의 방위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릿속에선 한국이 그저 중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큰 한국의 규모에 괜히 저도 주춤하게 되더라고요.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자니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죠.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국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거론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인구 차이를 봐도 엄청난 격차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을 당해낼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인해 전술로 한국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죠. 교수님은 그 사실을 왜 무시하시는 건지 따져 물었어요. 그 순간 은영이가 자리에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의 허락을 구하더니 입을 열기 시작했죠. 군사력의 척도가 인구수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은영이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은영이는 자신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지만 알고 있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손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이는 본인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곤 말을 했지만 아무래도 동아시아 역사학에서 1위를 다투는 성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히 뜨끔하면서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은영이는 군사력의 진짜 의미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단순히 병력이 많고 무기가 많다고 강한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은영이는 정신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한국군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국군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했고 숫자로는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큰 전과를 올렸다는 거예요. 험난한 정글과 거친 날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한국군의 모습에 미군까지도 깜짝 놀랬다더라고요. 게다가 한국군은 그 과정에서 베트콩 게릴라와의 비정규전, 시가전 등 다양한 교전 경험을 쌓았대요. 이런 살아있는 전투 노하우는 결코 이론이나 숫자로 따질 수 없는 값진 자산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은영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자괴감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절대 틀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은영이가 저의 자격지심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부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은영이의 일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저한테 한국을 폄하하는 이유가 뭔지 따져 묻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은영이는 제가 편협한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원조를 맹신하다 보면 그것에 얽매여 진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오히려 한국처럼 외부의 것을 흡수하되 자기만의 색깔을 입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한국은 그런 과정을 거쳐 이제는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대요. 퓨전 음식이 대표적인 예시라면서 짜장면 얘기를 꺼내더니 제가 원조라고 집착하는 중국 문화조차 한국에서 재해석되어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고 일갈했어요. 그리고 요즘 퓨전 음식도 많아지는데 이건 그럼 어디가 원조냐면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은영이의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은영이의 예리한 지적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이 너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은영이의 일침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편견에 빠져 있다는 걸 날카롭게 꼬집더니 그런 다친 사고방식으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미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여전히 원조가 아닌 것에 원조라고 따지고 종주국 타령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후진적으로 비칠지 따져 물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은영이의 일침에 저도 모르게 기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데도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일그러진 얼굴로 웅얼거리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고 말았죠. 강의실에 험한 말이 메아리치는 순간 저는 너무 수치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교수님이 저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던지셨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수업은 어색한 공기 속에 어떻게든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혼자 엎드려 버렸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누구와도 시선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강의실을 나와서도 한동안 멍하니 걸었어요. 은영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굴었는지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왔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한숨만 푹푹 내쉬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치욕스러운 패배감이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너무 심하게 굴욕당한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다짐했죠. 언젠가 꼭 은영이에게 복수하겠다고요. 어떻게든 제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지금의 수모를 되갚아주겠다는 각오가 불타올랐죠. 솔직히 은영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떠오르질 않는다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래서 그러는데 은영이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베트남에서 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어떤 남학생의 말을 듣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자신의 말을 간신히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태어나 자란 티엔이라고 해요. 제 인생은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되었어요. 부모님은 늘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학창 시절 친구들은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곤 했어요. 그런데 전 늘 남루한 옷차림에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죠. 그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런 현실이 제 의지를 꺾진 못했어요. 오히려 이 상황이 반드시 극복하고 말겠어라는 다짐을 불태우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 공부에 매진했어요. 가난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적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대신 책상에 앉아 늦은 밤까지 책을 읽었어요. 공부가 저에겐 가난과 맞서 싸우는 무기였달까요? 성적을 올리는 게 곧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믿었죠. 부모님을 가난에서 건져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고요. 그렇게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전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어요. 점차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죠. 시험 때마다 전교에서 손꼽히는 성적을 받았어요. 장학금도 따내면서 가족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고요. 하지만 전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스쳤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 저희 학교에선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취업할 때도 크게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선생님들도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영어가 지금 시점에서 최선인가 싶었죠. 고민 끝에 전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어요. 영어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어가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당시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 희소성이 있어 연봉을 높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주변에서 한국어를 배우면 월급이 3배까지 뛸 수 있다는 소리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영어와 함께 한국어 실력까지 갖추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공부를 했죠.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전 자연스럽게 두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문화보다는 한국 문화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듣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도 모르게 푹 빠지고 말았죠.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았지만 특히 저는 전쟁에 대해 관심이 많아 그쪽으로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 문화에 유독 관심이 많았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어떨까?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상이었는데 점점 그 생각이 커져 가더라고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한국보다는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해주는 분이 많으셨어요. 저 역시 영어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어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를 가라고 조언해주신 분들은 지금 한국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한국 대학 진학을 1순위 목표로 세웠어요. 성적 관리에도 더 힘을 쏟았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달려가 한국어 책을 파고들곤 했어요.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죠.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만 갔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에 취해 토픽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도 긴장하기는커녕 한국행 비행기표를 미리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한국 유학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했던 고3 시절, 어느덧 한국 대학교 입시를 위한 한국어 시험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원서 접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죠. 시험을 앞두고 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음식들을 잔뜩 주문해 주셨죠. 저는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어 평소처럼 매운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험 당일
잠이 안 와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바로 시험장으로 향했죠. 시험장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심호흡을 하며 시험장으로 들어섰죠.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한 문제, 두 문제 푸는 동안은 무리 없이 잘 치러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몸 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손이 벌벌 떨리는 거 있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시험을 제대로 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시험을 포기하고 화장실에 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험지를 한번 훑어보고는 감독관에게 손을 들었어요.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고 문제지를 제출한 뒤 시험장을 나왔죠. 한국 유학의 꿈을 안고 그토록 준비했건만 정작 시험도 끝내지 못한 채 중도 포기를 하게 되다니 좌절감에 빠져 화장실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니 마음이 착잡하기만 했어요.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밀려왔죠. 며칠 후 예상대로 한국어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중도 포기한 탓에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거였죠. 이로써 한국 대학교에 지원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셈이 되었어요. 꿈에 그리던 한국 유학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울면서 시간을 보냈죠.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지만 이미 원서 접수 기간이 지나버려 기회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은 없었어요. 한국 대학교가 안 되면 미국 대학교라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시험의 경험을 발돋움 삼아 정신 차리고 미국에 있는 한 명문대에 합격하고 입학을 했어요.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전쟁 관련 수업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현대사, 국제관계 등 관련 과목들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전쟁과 사회라는 교양 과목을 발견했죠.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기대 이상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여러 전쟁 사례를 시대별로 분석하면서 전쟁이 가져온 사회 변화에 대해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그 어려운 주제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달까요? 덕분에 제 지적 호기심은 날로 커져만 갔고 이내 전쟁사에 푹 빠지게 되었죠. 하지만 전쟁과 사회 수업이 늘 유쾌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종종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아시아 지역의 전쟁 사례를 다룰 때면 의뢰 그랬죠. 특히 한국 전쟁에 대해 언급할 때였어요. 이 부분만 나오면 중국인 학생들이 떠들썩해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더니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라는 게 수업 내용과는 동떨어진 그냥 한국을 깎아내리기 위한 트집 잡기 같았어요. 마치 교수님의 강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예를 들어 교수님께서 한국군의 전략에 대해 설명하실 때였어요. 그때 어떤 중국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한국군 전략은 미국이 짜준 거라며 기고만장해하는 겁니다. 또 휴전 협상 과정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북한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었는데 괜히 서방 국가들이 개입해서 불리해졌다는 둥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어요. 이런 식의 엉뚱한 발언들이 수업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곤 했죠.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그저 못 들은 척할 수밖에 없었죠. 교수님 역시 중국인 학생들의 발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최대한 원래 수업 주제로 다시 돌아가려 애쓰셨어요. 최근에 교수님께서는 중동 지역 분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죠. 먼저 교수님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이어서 이란이 노린 주요 타격 대상 중 하나가 이스라엘 남부에 위치한 네바팀 공군기지였다고 덧붙이셨죠. 네바팀 공군기지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시설 중 하나로 이란으로서는 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최근 들어 이스라엘이 이 기지에 독일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타우러스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점도 언급해 주셨어요. 타우러스 미사일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무려 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밀 타격이 가능한 최첨단 무기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GPS 교란 등의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뛰어난 항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 그 성능이 놀라울 따름이었죠. 이란은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네바팀 기지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을 공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이라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가동해 이란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총 10개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이 아이언돔은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고도 하셨죠. 아이언돔은 레이더로 발사체의 궤적을 추적하다가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번에도 이란이 쏜 미사일의 90% 이상을 요격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하셨어요. 교수님의 열띤 강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어서 최근 한국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타우러스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거든요. 한국 공군은 2018년부터 타우러스 미사일의 도입을 추진해 왔는데 기술 이전을 통해 독자 개발에도 착수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한국형 타우러스 미사일, 천룡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은 천룡 미사일이 기존의 타우러스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 미사일은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된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이라는 설명도 있었죠. 교수님께서는 천룡 미사일을 장착한 KF-21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어요. 이 조합이 실현된다면 한국군의 공격 능력이 한 차원 높아질 거라는 거였죠. 교수님께서 한국의 KF-21 전투기와 천룡 미사일에 대해 설명을 마치자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인 학생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더니 몇몇 학생이 바로 손을 번쩍 들고 연이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들은 한국의 KF-21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중국의 J-20을 상대하지 못하는 수준 아니냐는 질문을 하면서 한국의 공격 능력이 아무리 향상된다고 해도 중국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며 도발적인 말을 내뱉었죠.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셨지만 이내 침착하게 중국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교수님은 현 시점에서 중국의 J-20 전투기가 KF-21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어요. J-20의 첨단 스텔스 기술과 뛰어난 레이더와 적외선 회피 능력, 기동성, 항속거리, 무장 능력 등을 꼼꼼히 설명해 주셨죠. 그 말씀을 듣던 중국인 학생들은 매우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에는 자국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듯한 자부심이 가득했죠. 그런 모습에 저는 속으로 혀를 찼어요.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 정말 재수 없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국인 학생들은 한국이 중국을 당해낼 수 없을 거라며 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월등한 군사력을 앞세워 한국을 깔보는 태도에 기가 막혔죠. 교수님의 얼굴에도 불편한 기색이 어렸어요. 중국 학생들의 오만함에 불쾌감을 느끼신 게 분명해 보였어요. 이윽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이 간과한 사실을 짚어주시며 반박을 시작하셨죠. 한국이 최신의 F-35A 스텔스 전투기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J-20의 우위만을 강조하긴 어렵다는 취지였어요. 특히 한국이 도입한 F-35A 스텔스 전투기는 다수의 실전 경험을 통해서 성능이 확실하게 검증되었지만 J-20을 포함한 다수의 중국군의 무기들은 실전 경험이 없어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인상적이었죠. 교수님의 논리적인 지적에 중국인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개의치 않고 더욱 격앙된 어조로 항공모함과 잠수함, 그리고 전차 등 중국의 무기들을 늘어놓으며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었죠. 이를 보다 못한 저는 손을 들고 직접 나섰어요. 특히 전차와 관련된 부분은 어이가 없었거든요. 한국군이 보유한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등 최첨단 무기 체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국제 무기의 절대적 우위를 부정했죠. 그러자 한 중국인 학생이 저를 노려보며 중국은 세계 3위 군사강국인데 한국 같은 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받아쳤어요. 국방력 순위를 강조하며 한국과의 전쟁은 시작도 전에 짓밟아 버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죠. 분통이 터진 저는 그들의 무지를 꼬집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에서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수준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한국군은 예비군을 포함한다면 350만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건국 이후에 한국만큼 계속해서 전쟁을 대비하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어요. 특히나 중국이 한국과 맞붙게 되더라도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고 한국은 방어하는 입장이 될 확률이 높은데 한국의 북쪽 지역 도시들은 시가전을 대비해서 구축된 도시이다 보니 방어하는 한국의 입장이 더 유리할 거라는 말까지 덧붙여. 이어서 요즘 같은 시대에 국방력 순위로 전쟁의 승패를 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중국 학생들을 무시하며 물어봤죠. 애초에 한국에는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고 일본의 자위대까지 자연스럽게 참전하는 양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이 단독으로 맞붙는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저런 식으로 중국밖에 모르는 중국인 학생들은 연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생각하지 못할 게 뻔했죠. 그러자 한 중국인 학생이 갑자기 제게 화살을 돌렸어요. 한국인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열을 내느냐,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떠드느냐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죠. 저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베트남전에 참전하셨던 일,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한국군과 함께 싸우셨던 일화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직접 들었던 이야기도 소개했죠.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할머니가 베트콩에게 정말 수도 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군이 관할하는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괴롭힘받지 않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저희 할머니도 한국군 관할 지역 안으로 들어가셨던 거죠.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제가 찾아보니 당시에 한국군은 실제로 전술기지 안으로 베트남에 살고 있던 민간인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취했고 청룡부대가 건설한 전술기지 안으로만 12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반년 만에 몰려들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수많은 민간인은 한국군의 도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요. 저는 저희 할머니의 말씀을 예시로 들면서 그때 한국군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있었을 수도 없었을 거라며 중국인 학생들에게 이래도 내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면서 무시할 거냐고 물었어요. 이어서 저는 반면 중국군은 어땠느냐, 오히려 민간인을 무참히 학살하지 않았느냐며 따져 물었죠. 저는 그들의 야만성을 정면으로 지적했어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인 학생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역사적 사실 앞에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찍소리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중국인 학생들과의 설전은 일단락되었어요. 교수님은 서둘러 본래의 강의 주제로 되돌아가 수업을 진행하셨죠. 저는 한동안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교수님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달까요? 왜 하필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저희 할아버지 얘기까지 꺼내게 되었는지, 괜히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중국 학생들의 거만하고 편견 어린 태도를 그냥 둘 순 없었어요. 게다가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려 들었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누군가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에 제동을 걸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전 앞으로도 강의실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식으로 제가 살던 나라나 한국을 폄훼하고 역사를 곡해하는 일이 발생하면 결코 눈 감지 않을 거예요. 특히 한국 이야기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이번 방학 때는 할머니를 포함해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혹시 가기에 좋은 관광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는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 한 여성이 학과 방을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내 이 여성은 어떤 물체를 발견하더니 충격을 받고 마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가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네트예요. 저는 뉴질랜드의 한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는 신입생이랍니다.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한국학과를 선택했죠. 처음 배울 때만 해도 낯설고 어려웠던 한국어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매일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게 저조차도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곧 저희 학교에서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축제가 다가온대요. 보통 1학기가 끝나갈 무렵에 열린다고 하는데 선배들이 정말 크고 멋진 축제라고 하는 거 있죠? 축제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역시 맛있는 음식들이지 않나요? 저는 한국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국 음식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많은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축제를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캠퍼스 곳곳에서 축제를 준비하는 다름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밝고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그걸 들으니 괜히 저도 같이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축제 준비에 돌입했어요. 저희 학교 축제에서는 각 학과마다 특색 있는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음식 부스를 통해 각국의 맛있는 음식도 맛볼 수 있으니 괜히 기대가 많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축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학과에게는 상금까지 주어진다는 게 아니겠어요? 3위까지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학과 학생들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저희 한국학과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학과 선배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이어졌고 우리만의 독특한 메뉴를 선보이기로 의견을 모았죠. 고민 끝에 우리가 선택한 건 바로 김치였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기로 했죠. 메뉴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바로 은혜 선배였어요. 한국에서 온 은혜 선배는 김치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의 레시피들을 거의 줄줄 꿰고 있었거든요. 선배의 추천으로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 그리고 불고기, 떡볶이, 계란말이, 빈대떡 등 6가지 메뉴가 최종으로 결정되었어요. 여기에 덤으로 미니 부대찌개를 서비스로 곁들이면 소주도 함께 판매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나왔죠. 은혜 선배의 의견을 듣고 다른 선배들도 엄청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오죽하면 은혜 선배가 말을 하자마자 다른 이견 없이 바로 그 의견대로 하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은혜 선배 덕분에 저희 한국학과 학생들은 축제 당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좋은 성과를 내서 꼭 1등을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마구 들었어요. 축제 준비를 하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은혜 선배는 한국인인데 어쩌다가 뉴질랜드까지 와서 한국학을 공부하게 된 건지 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잘 알 텐데 왜 뉴질랜드까지 와서 한국에 대해 배우는 거지 싶었죠. 마침 휴식 시간에 은혜 선배가 옆자리에 있어 자연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은혜 선배는 이전에 여행으로 뉴질랜드를 잠깐 온 적이 있었는데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자연만 있는 풍경을 보고 반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와서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여기서 선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 깊게 배워서 뉴질랜드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려면 체계적으로 한국학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한국학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저렇게까지 자기의 나라에 자부심이 있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괜히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는 뉴질랜드를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축제를 하루 앞두고 저희는 한인마트로 향했어요.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죠. 모든 요리의 핵심 재료인 김치도 사야 했고 그 외 생각보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은 재료들을 구매하려니 한 사람이 모두 들고 오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저희 중 은혜 선배를 포함해 총 5명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어요. 대신 나머지 사람들은 음식 만들 준비를 하기로 했죠. 한인마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마트였거든요. 아무리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인마트를 와볼 생각까지는 못했거든요. 진열 때마다 한국에서 직수입한 식재료들이 넘쳐났고 저 멀리 냉장 코너에는 생각한 것보다 많은 재료들이 있어 저는 보기만 해도 어떤 걸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저것 신기한 눈으로 구경하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이전부터 한국에서 엄청 유명하다는 라면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었거든요. 매운맛으로 소문난 불닭볶음면을 뉴질랜드에서 먹어볼 기회는 흔치 않긴 했지만 여기 한인마트에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라면 코너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선배가 다가와서는 제가 뭘 찾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은혜 선배에게 소심하게 불닭볶음면을 사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선배는 그 말을 듣더니 제가 귀엽다고 피식 웃으시더니 능숙하게 불닭볶음면을 바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불닭볶음면은 굉장히 매운 편이라 치즈와 함께 먹으면 좋다며 치즈도 함께 담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 먹는 라면인데 꿀팁까지 얻어가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마트 구경도 하고 필요한 재료도 잔뜩 구매하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서 저희 부스 안에다가 사온 재료를 모두 내려놓았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 축제 때 팔아야 할 음식들을 준비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학교에 모였죠. 그런데 부스 안에 모여있는 학과 친구들과 선배들의 얼굴이 당황한 채로 웅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뛰어서 선배들한테 갔죠. 알고 보니 저희가 요리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할 재료인 김치가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많은 김치가 한 포기도 남김없이 없어졌다는 거 있죠? 그 양이 만만치 않았던 걸 생각하면 절대 실수로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분명 누군가가 고의로 훔쳐간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저를 포함해서 다른 선배들 모두 의심이 가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임무와 말했어요.
다름 아닌 중국학과였죠. 평소에 중국학과 학생들은 우리 한국학과를 보면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거든요. 얼마 전에는 저희 과에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거라고 하니까 중국학과 학생 하나가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김치는 중국 음식인 파오차이를 훔쳐간 거라면서 김치 요리를 팔면 중국을 표절한 거라고 우기더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지만 그런 모욕을 당한 뒤로 중국학과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김치가 사라진 것도 그 학생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섣불리 행동할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김치부터 어떻게든 구해와야 할 상황이었고요. 시계를 보니 축제 시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김치 없이는 절대 부스를 열 수 없으니 서둘러 한인마트에 다시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축제 때문에 김치를 싹 쓸어와서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오후나 다음 날에나 입고될 거라고 했죠. 이미 부스 오픈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주변에 다른 한인마트도 없어 도무지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모두들 넋이 나간 상태로 멍 때리고 있었죠. 그때 은혜 선배가 말을 했어요. 김치를 구해 오겠다며 어디론가 택시를 잡더니 혼자 사라졌죠. 저희가 도대체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어디 가냐고 붙잡았지만 오히려 선배는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음식을 팔 준비를 마무리하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 선배가 두 손 가득 뭔가를 많이 가져온 거 있죠? 알고 보니 은혜 선배가 아버지께서는 한식당을 운영하신다고 말을 해줬어요. 선배가 집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께 사정사정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김치를 내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선배 덕분에 한국학과 부스는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한국학과 부스로 몰려들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뜨거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개장 직후부터 긴 줄이 이어졌고 이와 다르게 중국학과 부스 앞에는 사람은커녕 파리만 날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꽃이다고 생각했어요. 주문이 밀려오니 정신이 없었지만 저희는 힘을 내서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죠. 김치찌개는 뚝배기에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불고기는 불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였던 건 한라산 김치볶음밥이었어요. 한라산 모양을 본떠 만든 독특한 비주얼 덕분이었죠. 김치볶음밥으로 산을 만들고 정상에는 하얀 치즈를 올려 백록담을 형상화했죠. 거기다가 김치볶음밥 밑에는 계란 지단으로 깔아놓으니 사람들이 많이 매워하지 않고 맛있게 먹더라고요. 손님들은 모두 감탄하며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려준 덕분에 그걸 먹으러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죠. 바쁘게 주문을 받던 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어요. 로봇공학과의 김 교수님이셨죠. 젊고 잘생긴 한국인 김 교수님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인 교수님들과 함께 축제장을 둘러보다 저희 부스에 들르셨어요. 그리고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한국 부스에서 일하는 저희를 위해 학과 사람 수에 맞춰서 커피도 사주셨죠. 정말 제가 이래서 김 교수님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이런 센스 덕분에 여학생들한테 더 인기가 많은 거구나 싶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만든 김치찌개를 한 입 맛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얼큰하고 칼칼한 국물에 신김치 맛이 제대로 느껴지고 이렇게 맛있는 김치찌개는 처음이라고 극찬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국 음식 땡길 때마다 한식당에 가시는데 그때마다 먹은 김치찌개는 김치가 덜 익어서 아쉬울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만든 김치찌개는 김치 맛이 진하게 우러나와 감동적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은혜 선배를 가리키면서 은혜 선배 김치 덕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은혜 선배는 장난스레 역시 한국인 손맛은 따라올 수가 없나 봐요 하면서 웃으면서 넘겼죠. 첫째 날이 성공적으로 끝나갈 무렵 은혜 선배가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미니 부대찌개 덕분에 소주가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 있죠? 짭짤한 국물 안주에 소주가 빠질 수 없어서 테이블마다는 꼭 하나씩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재고마저 동날 지경이라고 했답니다. 부대찌개와 소주 조합 덕분에 매출은 훨씬 수월하게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처음 준비해본 축제지만 이렇게 성과가 있으니 뿌듯함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둘째 날에도 한국 부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답니다. 오히려 SNS에서의 입소문 덕분에 첫째 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이른 아침부터 한인마트에 가서 잽싸게 구해온 신선한 김치로 어제에 이어서 김치찌개와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었어요.
역시나 오늘도 중국학과 부스는 썰렁하기 그지없더라고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안타까움마저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중국학과 부스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중국학과 다른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부스로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예상대로 그 학생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했으니 한국이 중국 음식을 표절한 거라는 억지였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급기야는 우리 부스 앞 테이블을 발로 툭툭 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희과 사람들은 모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은혜 선배가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광경을 동영상으로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배는 중국 학생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죠. 이런 행동을 한 번만 더 한다면 선배가 직접 담당 교수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건의하겠다는 말이었어요. 이어서 선배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여기 와서 시비를 걸 정도로 중국학과 부스엔 사람 한 명 없이 한가한 모양이네? 라는 말과 함께 비웃었죠. 그 말에 중국 학생은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함께 왔던 중국학과 학생들도 얼른 그 학생을 따라 사라졌어요. 저희는 모두 선배한테 가서 너무 통쾌했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답니다. 선배는 괜히 머쓱해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죠. 항상 겸손한 선배를 보면서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드디어 축제의 마지막인 시상식이 열렸어요.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부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누가 탈지 긴장감 속에 발표가 이어졌죠. 1등은 바로 한국학과였고 한국학과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희는 너무 신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기쁨을 만끽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매출과 2등과는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만큼 한국 음식이 사랑받았다는 증거였죠.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난 후 개강 첫날, 저는 동아시아 인문이라는 교양 강의를 신청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면 학점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신청했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으니 딱 알맞은 과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처음 강의실로 들어서는데 은혜 선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은혜 선배와 함께라면 이번 강의는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드디어 교수님께서 강의실로 들어오셨어요.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를 두루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인 한국을 먼저 얘기해보겠다고 하셨죠.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최근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인 기생수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콘텐츠들은 독창적인 스타일과 높은 완성도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한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한국 문화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였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번 축제에서 한국 음식을 판 한국학과 학생들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랑 은혜 선배는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께서는 그때 김 교수님과 함께 한국학과 부스에서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맛본 김치볶음밥과 떡볶이가 정말 맛있었다며 다시 한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죠. 한국은 어떻게 음식도 맛있냐면서 한식의 매력도 최근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는 한국학과에 오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분위기도 잠시 강의실 맨 뒤쪽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저번 축제 때 봤던 중국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있었죠. 그때 팔았던 김치볶음밥이나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를 베낀 것이니 한국의 음식이라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 중국 학생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나 했더니 축제 때 우리 부스에 찾아와 테이블을 발로 차면서 행패를 부리던 바로 그 학생이었죠. 진짜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질리지도 않나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도대체 똑같은 소리를 몇 번이나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다니까요.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마저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학생에게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는 근거를 대보라고 하셨지만 그 학생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대신 뜬금없이 다른 대답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국토도 코딱지만 하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한국 따위는 중국 군사들이 콧바람만 불더라도 날아갈 정도로 약하다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딜 감히 한국 따위가 위대한 사자와 같은 대국의 문화를 베껴갈 수 있냐면서 우기는 거 있죠. 그제서야 교수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셨는지 중국 학생의 오만함을 꾸짖기 시작하셨어요. 우선 나라의 크기가 군사력과 문화의 우수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하셨죠. 오히려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더욱 빛나는 문화를 향한 열정과 창의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하셨어요. 나아가 최근 한국은 자체 무기개발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셨죠. 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비율이 중국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시작했고, 단순히 미국 무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KF-21이라는 전투기를 만들 뿐만 아니라 KF-21의 타우러스 미사일을 기반으로 만든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셨답니다. 청룡 미사일까지 장착하면 중국이라도 무시할 수 없는 전투기가 될 거라고 교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 왜 한국이 작지만 강한 나라인지 알 수 있었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절로 가슴이 뿌듯해졌죠. 교수님은 이어서 중국 학생이 중국을 사자에 비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자 중국 학생의 표정이 좋아지는 게 보였죠. 그때 얼마나 재수 없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은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바로 중국이 사자가 맞긴 하지만 아기 사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온몸이 가시털로 덮여있는 고슴도치과 동물인 호저라는 동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호저는 분명히 사자를 이길 수 없는 동물이지만 호저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사자의 살에 박히면 사자를 죽일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어서 교수님은 아기 사자들은 호저의 강력함을 모른 채 사냥하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히 한국과 중국의 관계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무모한 도발은 자칫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중국 학생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를 꽉 깨물며 씩씩거렸죠. 그리곤 가방을 낚아채더니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강의실에서 그 중국 학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답니다. 아무도 그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언급하지 않았고 관심을 가지지도 않는 것 같았죠. 추후 그 학생에 대한 소문은 들을 수 있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중국학과 학생들이 쓰는 과방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하고 있는데 김치가 썩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문을 들은 은혜 선배는 중국학과 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겨놨다고 했죠. 축제 때의 난동을 피운 중국 학생의 모습의 동영상을 포함해서 김치가 왜 그렇게 중국학과에 썩어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학교 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선배는 학교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김치절도범을 밝혀내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했죠. 그렇게 밝혀진 범인은 다름 아닌 문제의 그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웠던 건 한국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에서도 줄줄이 고발글이 올라오더라고요. 모두 그 학생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결국 학교 측은 중국 학생에 대해 한 학기 정학이라는 징계를 내렸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은혜 선배는 함께 축제도 준비하고 교양 과목도 같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선배와 함께 한국에 같이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아, 진짜 열받네. 여기는 미국 명문대의 한 강의실. 수업을 듣던 강의실의 한 남성이 책상을 두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강의를 진행하던 교수님은 이 장면을 보더니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그 남성을 쫓아내기까지 하는데요. 대체 이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라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랍니다. 그런 제가 드디어 미국의 한 명문대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죠. 사실 명문대 중 한 곳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답니다. 원래는 집에서 통학을 하려고 했어요. 집에서 다니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본가와 대학교의 거리가 너무 멀더라고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도저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죠.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자취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취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니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바로 월세 문제였죠. 알아보니까 제가 다니게 될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려면 보증금은 물론이고 월세도 어마어마하게 비쌌거든요.
제 형편에선 도저히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주머니 사정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룸메이트와 함께 자취를 하면 월세를 분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하면 각자 부담해야 할 금액도 확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혼자 살 때 외로움도 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룸메이트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저는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룸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방법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리곤 했죠. 저 역시 같은 방법을 써서 룸메이트를 구해보기로 했어요. 모집 글을 올릴 땐 제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조건으로 내세워야 했죠. 아무나 받아들일 순 없었거든요. 우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고 여자여야 했어요. 그리고 나이도 20대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비흡연자인 저한테서 담배 냄새는 너무 괴로웠고 저랑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같은 또래에 같은 성별이었으면 했거든요. 글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내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죠. 신청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니 그 중에 한 중국인 여학생이 눈에 띄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던 건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K-팝을 정말 좋아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고 가까우니까 문화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중국인 룸메이트를 드리겠다고 다짐을 한 후 부모님께 중국인 학생을 룸메이트로 드리겠다고 하니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못마땅해 하시면서 굳이 중국인이랑 살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전 오히려 부모님이 심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푸멍이라는 이름의 그 친구는 제가 본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죠. 처음 만난 날, 저는 푸멍이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 계약서에는 자취방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예외 없이 퇴실 조치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푸멍이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자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자취 첫날, 푸멍이에게 케이팝을 좋아하는지 물었어요. 중국인 룸메이트인 푸멍이도 당연히 케이팝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푸멍이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줬어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목소리부터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케이팝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음악이라면서 지금 유행하는 케이팝 노래들은 모두 중국 노래를 표절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당황하고 멍해져서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저는 중국과 한국이 비슷한 문화권이라서 서로의 대중문화도 공유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푸멍이는 한국이 항상 중국의 문화를 베끼고 도용한다면서 혐오감을 드러냈어요. 말하는 내내 한국을 깎아내리는 것에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좋아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 이렇게 사람 무한하게 뭐라 할 질문이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막같이 살기 시작한 터라 푸멍이와 싸우고 싶지 않아 목구멍까지 나오는 욕을 꾹 삼켜냈죠. 그렇게 그날부터 푸멍이와의 사이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 취향을 이해 못하는 푸멍이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했고 푸멍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수준 떨어진다면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케이팝을 틀어놓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케이팝 문제로 어색해진 사이였지만 저는 푸멍이와 잘 지내보려 애썼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제 모습을 보던 푸멍이는 괜히 더 당당해진 채로 절 무시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푸멍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에 대해 심각한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푸멍이의 위생관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저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푸멍이는 저와 전혀 달랐어요. 같이 사는 내내 단 한 번도 머리를 감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심지어 옷도 몇 주씩 입고 지냈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개인 취향의 차이려니 넘겼어요. 하지만 화장실을 쓰는 습관이 고개를 저을 만큼 심각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화장실을 쓰고 나서 변기물을 내리지 않는 거 있죠? 살며시 푸멍이한테 물 좀 내려달라고 부탁했더니 푸멍이가 오히려 저한테 더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물을 안 내리고 나온 게 아니라 너가 안 내린 거 아니냐고 억울해하면서 우기더라고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화장실을 둘밖에 쓰지 않고 있는데 둘 다 물을 내렸다고 하니 말이에요.
몇 번이고 부탁을 했지만 절대로 물을 내리지 않는 푸멍이 때문에 저는 일단 화장실에 들어가면 뚜껑을 얼른 닫고 물을 내리고 볼일을 봤죠. 푸멍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동이었어요. 사실 푸멍이의 행동이 이 정도면 걱정도 안 해요. 그런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부엌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거 있죠.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싱크대 위에는 자기가 먹은 그릇을 설거지 안 한 채로 수북이 쌓아놓은 건 기본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버리지 않으니 벌레들까지 꼬여들기 시작했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벌레들이 집에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니까요. 나 몰라라 하는 푸멍이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무슨 수로 1년을 버텨야 하나 막막해졌어요. 계약 기간이 1년이었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남은 기간을 참고 견뎌내는 수밖에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참았죠. 그렇게 열불이 나는 걸 참은 채 집에 있는데 이젠 집안에서 담배 냄새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밖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때문에 냄새가 스며들어온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가시지 않는 걸 보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푸멍이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모락모락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라 방 안을 들여다봤죠. 푸멍이가 베란다 창가에 기대어 담배를 물고 있는 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화가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는 계약서를 들고 푸멍이에게 다가가 계약 위반이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푸멍이의 반응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솔직히 전 푸멍이가 저한테 사과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운 게 뭐가 어때서 자기한테 그렇게 뭐라 하냐는 거예요. 계약서 내용을 보여줬지만 자기는 이런 걸 처음 본다면서 코웃음을 칠 뿐 죄책감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한두 번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봐주면 계속할 푸멍이의 행동이 보지 않아도 훤히 그려졌죠.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주일 안에 방을 비우고 나가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푸멍이는 나갔고 저는 또 한 번 룸메이트를 새로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 중국인 룸메이트와 살 것 같다고 하니까 뜯어말리셨는데 왜 그렇게 뜯어말리시는지 그제서야 깨닫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푸멍이가 떠난 뒤 저는 새로운 룸메이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사실 지난번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할까 고민도 했죠. 하지만 혹시라도 푸멍이 같은 사람이 들어올까봐 겁이 났어요. 그러다 문득 학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는 게 떠올랐죠. 이 사이트는 우리 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 이상한 사람들은 없겠지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룸메이트를 구하면 최소한 같은 학교 학생일 테니 안심이 될 것 같았죠. 저는 곧장 이 커뮤니티에 룸메이트 구인 글을 올렸어요. 며칠 후 한 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우리 학과에서 늘 1등만 하는 한국에서 온 혜민이었거든요. 저는 혜민이를 잘 몰랐지만 학과 게시판에서 소식을 볼 때마다 눈여겨보곤 했죠. 혜민이가 성적이 좋고 똑부러지게 행동한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 사람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친구라면 룸메이트로 잘 맞을 것 같았죠. 게다가 한국 학생이라니 K-팝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주저없이 혜민이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혜민이를 만나는 날이 되었고 혜민이는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활짝 웃으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같은 학과이지만 저희 학과 학생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기에는 정말 힘들 텐데 혜민이는 학과 학생들의 이름을 다 외운 듯해 보였어요. 전부터 제가 이뻐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친해질 기회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봤을 땐 혜민이가 훨씬 이뻐 보였는데 이렇게 이쁘고 똑부러지는 한국인 친구가 저와 친해지고 싶었다니 기분이 괜히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K-팝 얘기도 하면서 BTS 얘기를 하니까 혜민이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BTS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취향마저 잘 맞냐고 좋아하는 거 있죠? 사실 푸멍이가 다녀간 이후로 저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싶었거든요. 혜민이는 더 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취향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 친구였거든요.
거기다가 과 안에서 성적도 좋으니 제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바로 계약을 하자고 혜민이한테 말하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괜히 제 기분까지 좋아지는 거 있죠? 혜민이와 본격적으로 함께 생활하면서 매일이 즐거웠어요. 생각한 거 이상으로 혜민이는 정말 깔끔한 친구더라고요. 저와 함께 사는 내내 규칙적으로 씻는 건 물론이고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죠. 특히 욕실과 부엌은 늘 반짝반짝 윤이 날 정도였어요. 혜민이 덕분에 제가 해야 할 집안일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는 물론이고 식탁과 가스레인지 주변까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푸멍이와 함께 지냈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벌레 문제도 싹 사라졌어요. 혜민이가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다 보니 벌레가 있을 이유가 없었죠. 세면대 하수구에서 날아다니던 날파리들도 어느 순간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혜민이랑 동거하면서 어느새 1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여름방학 때엔 혜민이가 잠시 한국에 다녀왔는데 오자마자 저에게 깜짝 선물이 있다고 맞춰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저것 이름을 대면서 맞춰보려고 시도했는데 결국 다 틀렸더라고요. 알고 보니 혜민이는 저한테 주려고 꼬북칩이라는 과자를 10개나 사온 거 있죠?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 미국에서 한국 과자인 꼬북칩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저도 한번 이 꼬북칩을 사 먹으려고 가게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품절이라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과자를 10개나 사오니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꼬북칩을 처음 뜯었을 땐 오밀조밀한 모양으로 동그랗게 여러 겹이 한 개의 과자로 쌓여 있더라고요. 모양을 자세히 보니 마치 거북이의 등껍질이 생각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꼬북칩이라고 한 건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과자를 한 입 먹어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얇고 바삭한 과자가 여러 겹이 입에 한 번에 씹히다 보니 식감도 매우 좋았고 옥수수 향이 고소하게 나면서 은은하게 달달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순식간에 과자 한 봉지를 뚝딱 해치웠죠. 혜민이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맛있는 점심밥도 해주겠다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혜민이가 차린상에 앉았는데 빨간 국물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치찌개라고 하더라고요. 혜민이한테 이거 먹으면 매워서 죽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저를 위해서 일부러 덜 맵게 해줬다고 했죠.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을 땐 당연하게 아주 빨간 국물 때문에 엄청 맵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맵지 않으면서 새콤한 맛이 느껴졌답니다. 혜민이가 제 밥 위에 뭔가를 얹어주길래 이건 무슨 반찬이냐고 물었더니 그게 바로 김이라고 하더라고요. 납작하고 까만색인데다 바삭해 보이는 김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맛일지 상상이 안 갔어요. 음식이 까만색인 건 보기 드물었거든요. 저는 혜민이가 밥 위에 올려준 김에 밥을 싸서 한 입 먹었어요. 먹어보니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별다른 조리 없이 밥 위에 올려서 먹기만 하면 된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살짝 짭조름하면서 바삭한 느낌이 느껴지는 게 밥이랑 찰떡궁합을 이뤄서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울 때까지 김과 김치찌개가 전혀 물리지 않았죠.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도 유명해서 한식당이 최근 들어 많이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 줄 알았으면 진작 갈 걸 후회했다니까요. 그렇게 혜민이와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여름방학이 금방 끝났어요. 2학기에는 혜민이와 함께 동아시아의 역사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중국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 대한 나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동화책 읽어주듯이 재밌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죽하면 혜민이와 매주 동아시아의 역사를 수업하는 날만 기다렸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혜민이와 동아시아 역사를 듣기 위해 강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의실로 가는 복도 맞은편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중국인 학생들은 서로 중국어로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사실 평소에도 동아시아의 역사 시간 때 종종 봤던 무리인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매번 수업 시간마다 딴소리를 해서 집중력을 흐리거나 자기네들 무리끼리 시끄럽게 얘기를 해서 강의실에 있기 너무 불편했거든요. 혜민이와 전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무리 중 한 명이 일부러 혜민이의 어깨를 세게 치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혜민이는 깜짝 놀라 주춤거렸고 중국인 학생은 그런 혜민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따지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더라고요. 본인이 지나치다가 일부러 쳤으면서 적반하장인 모습에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혜민이가 걱정돼서 혜민이의 표정을 살펴봤어요.
혜민이는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지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혜민이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누가 봐도 일부러 부딪힌 게 맞았는데 사과는커녕 저런 식으로 따지고 가다니요. 중국 애들은 왜 저러는 건지 너무 유치하고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중국인들에 대해 깊게 알게 될수록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분 나쁜 사건을 겪고 나서 동아시아의 역사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아까 그 중국인 학생들이 옆에 몰려앉아 있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날 강의 주제는 중국 수나라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이었어요. 평소에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역사 이야기가 재밌었기 때문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강의를 들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는데 고대 한반도에는 고구려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상황에서도 고구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었다던데 신기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은 이런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612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반도 전체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안고서 말이죠. 하지만 교수님은 이어서 놀라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와중에도 고구려의 저항은 치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록 군사적으로 열세였지만 엄청난 전략과 강력한 정신력으로 수나라군을 괴롭혔다는 거 있죠. 결국 당황한 수나라의 양제 황제가 30만의 증원군을 보냈지만 을지문덕 장군의 유인작전 때문에 큰 위기를 겪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살수대첩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수나라군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강을 건너다 매복 공격을 받아서 30만 명 중 2,700명 정도만 살아서 돌아갈 정도로 크게 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을지문덕 장군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교수님의 강의에 푹 빠져들어갈 때쯤 어디선가 갑자기 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아까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치고 갔던 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교수님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은 중국의 막대한 국방비 지출과 현재의 군사력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2위 수준이니 한국 정도는 중국이 단숨에 부숴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 학생의 말에 잠깐 당황하신 기색이었지만 이내 침착한 표정을 되찾으셨어요. 현재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과거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고 말씀하셨죠. 중국의 군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다른 면에서 한국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셨죠. 한국의 군사력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계 9위권의 국방비 지출 규모라는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면서 말이죠. 군사력의 척도가 단순히 국방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설명도 해주셨고요. 특히 교수님은 한 나라의 군사력을 파악할 때 국방 수출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재밌었는데 만약 한국이 군사력이 약했다면 폴란드에 2차례에 걸쳐서 150억 달러나 되는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없었을 거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때 수출되는 무기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로켓 등이 있는데 이 무기들은 모두 전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거 있죠. 심지어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KF-21 전투기는 폴란드에서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정부에서는 한국의 국방부 차관에게 한국산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은 중국 학생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어요. 영토의 크기와 군사력이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니라며 한국을 얕보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하셨죠. 하지만 중국인 학생은 끝까지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지도상으로 봐도 한국은 토끼같이 생기고 실제로도 한국은 토끼 같은 약한 나라에 불과한데 어떻게 감히 세계 최고 나라인 중국을 당해내겠냐고 말하는 거 있죠. 중국 학생들이 자꾸만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자 전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강의실에서 수업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분위기를 망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게다가 중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열등감과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더 불쾌했어요. 결국 저는 중국인 학생에게 항의하듯이 말해버렸죠. 아니,
한국이 토끼처럼 보이는 건 중국 너희들이 자격지심에 가득 차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 있었던 일.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이 혜민이의 어깨를 일부러 친 사건까지 꺼냈어요. 자기들이 실력으로는 한국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비겁한 짓이나 하는 거라고 직격탄을 날렸죠.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학생들에게 한마디 더 보탰어요. 그렇게 말로만 한국을 까내린다고 해서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게 한국을 이기고 싶으면 너네 정신이나 뜯어고치고 실력으로 승부할 생각을 하라고요. 맞받아치는 제 모습에 당황한 건지 화가 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중국어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중국인은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개졌고 숨을 몰아쉬면서 주먹을 꽉 쥐었죠. 그러면서 그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꽂으면서 우당탕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진상도 저런 진상이 없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개가 절로 흔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어요. 버릇없이 나오는 중국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중국인 학생을 보시는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강의실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면서 지금 당장 강의실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직 화가 진정되지 않은 것 같았던 중국인 학생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죠.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뒷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교수실로 오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죠. 속으로 잘 됐다 싶더라고요. 엄청나게 혼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래도 그날 사건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 수업에서는 그 중국 학생이 진상짓을 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혜민이를 괴롭히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2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혜민이랑 같이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혜민이와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이 있을까요? 추천해 주시면 꼭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